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재료들은 한국의 상속세 제도에 관한 건데요. 이게 마치 1990년대에 멈춰버린 시계 같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했는데 이 제도의 큰 틀은 거의 30년 가까이 그대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오늘날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는지, 또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오늘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현행 상속세가 세계 최고 수준 세율, 또 너무 오래된 공제 기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강하더라고요. 어떤 문제들인가요? 기업 활동 위축시키는 건 기본이고요. 예전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웠던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 심지어 국부 유출 문제까지 일으킨다, 이런 비판들이죠. 아, 국부 유출까지요. 네, 그 핵심 쟁점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죠. 좋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보면 한국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비교가 확실히 와닿죠?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세율 문제입니다. 자료 보니까 최고 세율이 50%인데 네, 50%죠. 근데 기업 경영권을 넘겨받는 최대 주주는 여기에 10%포인트를 더 얹어서 할증 과세가 된다고요? 그럼 최대 60%. 네, 맞습니다. 최대 60%까지 가능한 거죠. 이게 세계 1위 수준이라고들 하죠. 이야, OECD 평균이 한 26% 정도라고 하는데 거의 2배가 넘네요.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근데 자료들이 보여주는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게 단순히 세금이 많다, 이걸 넘어서요. 네. 평생 일군 기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중견기업이 해외 사모펀드 같은 데 팔려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일자리도 줄고 기술 경쟁력도 잃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아까 국부 유출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그것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 헨리 앤 파트너스 보고서 인용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한국의 고액 자산가, 그러니까 부자들이죠. 이분들의 순유출 규모,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는 숫자가 세계 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세계 4위요. 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높은 상속세 부담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세율 문제도 심각한데 잔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또 다른 큰 문제가 바로 공제 기준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공제 기준. 1997년에 정해진 그 자녀 일괄 공제 5억 원 기준. 이게 아직도 그대로라는 건 저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네, 27년 전 기준이죠. 그 사이에 물가, 특히 서울 아파트값 같은 거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지점 때문에 상속세가 이제 더 이상 아주 부유한 특정 계층만의 세금이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 아, 중산층도 이제 해당될 수 있다는? 네, 자료들 보면 수도권에 그냥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중산층 가구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비현실적인 기준인 겁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을 계속 반영해서요. 상속공제 한도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84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184억 원이요? 네. 근데 우리는 배우자 공제를 다 받는다고 해도 최대 10억 원에 불과하니까요. 차이가 엄청나죠. 정말 차이가 크네요. 그래서 자료들에서는 최소한 한 30억 원 수준까지는 공제 한도를 좀 현실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배우자 공제 관련해서도 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게 재밌던데 살아있을 때 이혼해서 재산 나누면 세금이 없는데 그렇죠. 재산 분할이니까요. 근데 평생 같이 살다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으면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참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근데 다행히 이 부분은 최근에 여야 합의로 좀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어떻게 바뀌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 가액 그 전체를 공제해주는 방향으로요. 약간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 중에서 그냥 본인 몫을 차려가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아, 그게 합리적이네요. 네. 다만 부부간 증여 문제라던가 아직 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도 남아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자료에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어떤 것들이 제시되고 있나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좀 눈에 띄던데요. 네, 자본이득세 전환 중요한 대안 중 하나죠.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이건요, 그러니까 상속 시점에는 일단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거예요.
아, 상속 받을 때는 세금이 없고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상속받은 자산, 뭐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걸 팔아서 실제 이익이 생겼을 때, 현금화 될 때요. 그때 그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처럼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물려받을 때는 부담 없이 기업을 유지하고 나중에 진짜 돈이 생겼을 때 세금을 내라 이런 거군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런 개념입니다. 자료들에서는 이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결국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뭐랄까 일거양득의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많이 하나요? 네, 이미 OECD 19개국이 이런 자본이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현재 있는 가업 상속공제 제도는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던데 그래서 이게 더 힘을 받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가업 상속공제는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제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이득세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는 거죠. 그리고 과세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이야기도 있었죠.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자고요.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이것도 중요한 변화인데요. 현재 유산세 방식은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일단 높은 세율을 매겨요. 전체 재산에 대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각자 실제 받는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반면에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각자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좀 더 공평하게 느껴지겠네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도 이게 실질 과세 원칙이나 공평과세 원칙에 더 맞고 또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쯤 시행될 예정인가요? 정부 계획상으로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 시간은 좀 남았죠. 까지 전반적인 좀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읽히죠.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세율이랑 또 27년 전 물가에 머물러 있는 그 공제 기준은 정말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이 개편 논의가 단순히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프레임이 항상 문제죠. 이걸 좀 더 넓게 봐서 기업 경쟁력 강화라던가 투자 활성화, 또 국부 유출 방지,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중산층의 부담 완화 이런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율 인하를 포함해서 좀 전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시급해 보입니다. 네, 오늘 분석이 한국 상속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시는데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이 상속세가 전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3.7%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해요. 네, 비중 자체는 사실 크지 않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 상속세 제도가 기업 활동이나 투자, 일자리, 또 자본 이동 같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그 실제 영향력과 비교했을 때 세율 인하 같은 개편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과연 합리적인 수준일까?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